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이 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해요 이거? 기업이 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중국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반드시 무너져요. 머지않아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내 경제연구소나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부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냥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 사람들은 잠재 성장률을 과거에 성장률 평균치로 네. 잠재 성장률을 삼아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성장률에 관한 것이거든요. 네. 그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치를 어떻게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겠어요? 틀렸어요. 경제정책 실패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실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잠재 성장률 추정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제가 추정한 잠재 성장률은 네. 지금도 최소 6%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뭘로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잠재 성장률 개념이 그래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경제 변수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라는 걸 의미해요. 네. 그 지속 가능하지 않게 하는 변수는 두 개예요. 하나는 물가 불안, 하나는 국제 수지 악화예요. 네. 우리나라 물가 비교적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경상수지는 또 대규모 흑자잖아요. 그러면 그 흑자분만큼 추가로 성장을 해도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이 급감하기 직전 2021년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가 가까웠어요. 그렇다면 5%만큼 추가로 소비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럼 당시 7% 이상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경제정책이 성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환율 인상하는 정책이었어요. 고환율 정책이 지금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정책 당국이 용납만 한다면 우리 성장률은 지금도 6%를 훨씬 넘게 이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뭐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이 뭐 5% 성장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6%씩 성장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성장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정부가 말하는 뭐 2% 올해도 지금 뭐 1%대고 뭐 내년에 뭐 잘 돼야 2%뭐 이런 얘기 하는데 6%랑 이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그 환율 정책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환율은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미국 달러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잖아요. 그러면 국내 저축은 물론이고 그동안 축적된 금융 자본들 네. 이것들이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면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환율이 더 올라봐요. 1,500원으로. 그럼 돌아올 때 그 200억 원 이상의 그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제적 기능을 해야 할 국내 저축. 그동안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국내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 거예요. 물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령화, 네. 저출산 이런 부담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네. 그건 주어진 요건이에요. 그 주어진 여건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인구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이룩한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줄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어요. 네.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있으니까 성장률도 낮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유럽에서 제일 낮았어요. 서유럽에서.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났어요. 일자리 찾아서. 그래서 인구가 그 700만이 넘었었는데 이게 한 340만까지 떨어져요. 근데 1990년대부터 아일랜드는 본격적인 성장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 당시 가치로 10년 동안 아일랜드는 연평균 성장률 9.3%를 기록해요. 와. 그러다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이제 타격을 크게 입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시 거기서 또 비약적인 성장을 해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했어요. 저출산 고령화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경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성공 사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정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실패할 정책을 따라가는데 이게 당연히 경제난 심화되죠.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어떤 정책 당국자들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는 걸 텐데 그 논리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심각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수출이 우리나라 GDP의 절반에 가깝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국민 사기극이에요. 이게 사기다.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든 부가치든 기준을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내수. 나머지는 다 내수죠. 그러니까 수출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출의 9배니까 내수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수는 환율이 올라갈 때 확장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되겠어요? 환율이 내려가야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자원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재들 또 기타 소비자들 환율이 떨어지면 더 많이 수입해 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소비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이 돼요. 그렇다 해서 수출 중요성을 제가 외면하자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게 성장하고 있으면 수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성장률도 낮아져요. 경기 부진은 심화돼요. 정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일 때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수출가격 좀 깎아줘. 우리 수출업체들 대부분 거기에 응해요. 둘째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용을 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두 경제학자가 현장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거예요. 풀코스트 원리가 뭐냐면 기업은 정상 이윤 플러스 생산 비용을 합쳐서 이게 이제 그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정상이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정상이윤에 가깝게 가격을 깎아주면 더 많이 팔려서 이익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스스로 수출가격이 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화 가치로 수출이 늘더라도 환율이 많이 오르면 달러 기준의 수출액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도 당연히 낮아져요. 고환율 정책 펼쳐서 우리가 성공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를 기록한 그때부터 따져봐요. 2001년 수출 줄었어요. 경기는 더 부진해졌어요. 이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나스닥이 붕괴된 거 아니냐고. 수출 줄고 경기가 하락한 게 먼저 일어났어요. 나스닥 붕괴가 먼저 일어났어요. 나스닥 붕괴 뒤에 일어났어요. 뒤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고환율 때문에 수출이 줄고 경기가 부진해졌단 말이에요. 그때만이었나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수출 줄었어요. 경기 더 부진해졌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자꾸만 실패한 일본의 경제 정책을 따라가요. 일본은 지금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책 엔저 따라가면 안 돼요. 하고 있죠. 네. 특히 우리 환율을 요새는 우리 정부가 일행당 9원에 맞춰서 환율을 방어하려고 해요. 왜 실패한 일본의 엔화 가치에 우리 원화 가치를 거기다 맞추려고 하냐고요. 달러 가치에다 그 맞춰서 환율을 방어해도 상관없잖아요. 또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경기가 호조잖아요. 네. 그런 나라 정책을 따라가야지 왜 실패한 나라 정책에 따라가냐고요. 실패한 나라의 정책을 따라가면 우리나라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최대한 뭐 유지를 하면서 뭐 어떤 충격을 안 주려고 뭐 그냥 뭐 하던 거를 그냥 계속 하는 약간 관성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정권이 그 새로 수립되잖아요. 바뀌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잉 의욕을 보여요.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보자. 이제 그러면서 환율을 인상시키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경제 정책을 펼쳐요. 집권 초기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렇게 유도를 해요, 정부가. 경제가 그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책의 힘은 약해져요. 시장의 힘이 강해져요. 그럼 다시 환율은 아무리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쳐도 꾸준히 이게 떨어져요. 이게 역대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정부가 환율을 1,300원대에 그 유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특히 그 역외 시장에서 NDF 거래를 해요. 넌 딜리버리 퓨처스라는 그 선물 증권을 통해서 이 환율 방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00원대를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 6개월 못 가요. 시장의 힘에서 그건 1,200원대로 반드시 떨어져요. 네. 또 1,100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이명박 정권 말기에는 1,100원대 아니면 1,0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난이 조금 풀리겠죠. 그러니까 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정부의 정책이 좀 힘에 빠지면 그때는 다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다른 나라도 그래요. 경제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이 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누가 해요 이거? 기업이 하잖아요. 정부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환율을 높여줘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그럼 그런 걸로 이제 고용을 하고 좀 이렇게 경제를 살리지 않을까 이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참 경제는 이상해요. 우리가 이게 정의롭다, 바람직하다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경제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쁘게 났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상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책상머리에만 앉아서는 안 돼요.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수출업체에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수출업체들 당장 그거 얘기하죠. 우리 깎아줬다. 해외 바이어가 요구해서. 현실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미국은 경제정책 결정권자의 경제관료 출신이나 경제학자가 임명된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버냉키인데 이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주 심각할 때고 이 사람이 대공황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로 학자 중에서는 연준 의장이 된 거예요. 그 밖에는 설령 학자 출신이더라도 현장 경험이 20년 이상이 돼야 그런 정책 결정권자에 임명이 됐어요. 그 사람은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중요시해요. 이론을 중요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론과는 전혀 상반되는 경제 정책을 종종 펼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내요. 이제 미국은 지난해 그 3월 이래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네. 당시에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네. 0.5% 올리기도 하고 0.75% 기준금리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경제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되게 좀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금리를 낮춰야 투자가 증가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달러가 약세야 수출이 좀 늘고 수입은 좀 억제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난해 그 상반기에 2분기 연속 미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격차는 2%잖아요. 네. 그럼 국내 저축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높으면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미국으로 돈이 막 가고 있죠. 네. 그리고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일본, 중국 다 뭐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가 활동이 활성화되잖아요. 또 주식시장도 활약을 보이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잔뜩 껴 있었지만 꺼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은 3분기부터 경기가 급상승해요.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이런 거는 전혀 다르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더니 오히려 경기가 급상승하잖아요. 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으면 현실 점검을 하지 않으면 통계 지표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은 그만큼 현실을 존중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도 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자도 현장 경험을 수십 년 한 사람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미국은 경제 정책을 잘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일까요? 그게 이제 미국을 위해서는 잘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갔잖아요. 네. 그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신용이 수축이 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다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부메랑이 내한테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래서 미국 경제도 2024년에는 후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쓰는 게 이제 뭐 계속 쓸 수가 없고 이제 어느 순간 좀 뭐 꼬꾸라지는 그런 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미국은 제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그래요. 물론 지금 미국은 지금 주식 시장이 대단한 호황이고 네. 또 그 바람에 이제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 그래요. 네. 다우지수만 보면 지금 37,000을 넘었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해서 최고점을 네.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이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한번 확 타오르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 거품이 꺼지면 미국은 참 심각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은 거기에 대응할 마땅한 정책 수단이 지금은 다 고갈됐어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달러 가치를 약세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환차선을 입고 미국을 떠나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동성이 수축되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 파괴율이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주가지수 지금 다우지수 37,000 갔던 게 얼마나 심하게 꺾여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다 해서 기준금리를 높이잖아요. 네. 높이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유지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아요. 거기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더 높아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 아니에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시장금리가 더 높아야죠. 그러면 이게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유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네. 기대 심리가 반영을 해서 지금 그 시장금리가 더 낮아요. 미리 좀 할인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기준금리 내리면 금융이 즉각적으로 진행을 한다니까요. 그럼 기준금리를 못 내리면 이제 그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국채, MBS 이런 채권들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올라간 만큼. 네. 또 이것들의 파생금융 상품은 이론적으로는 레버리지가 20배니까 이자율 떨어지는 것에 20배만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기관들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영수는 극단적으로 악화돼요. 네. 그러면 어느 은행인가에서 경영수가 악화돼서 파산 직전에 가면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요.
이 뱅크런이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염이 되면 전체 금융기관이 무너질 수 있는 소위 시스템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 지표들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파월이 뭐 0.75 정도 뭐 내릴 수도 있다 얘기한 게 뭐 경제적인 좀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죠. 그게 그랬으면 좋은데 저는 네. 그걸 구두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두 정책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파월은 그런 입장에서 그런 구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말로만. 네, 말로만. 네. 실제로는 안 움직이면서. 네. 기준금리 낮추면 당장이 달러가치 약세로 돌아서고 그러면 금융위기가 즉각적으로 진행된다니까요. 그걸 파월이 그걸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20년, 30년 이상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두 정책만 펼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두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네. 커지면은 투자자든 생산자든 소비자든 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경기는 급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두 정책도 함부로 펼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대공황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2개월 후에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또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2달 후에는 실업난이 해소될 것이다. 상무부 장관이 또 나와서 산업활동도 60일 이내에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1929년 10월부터 그다음에 5월까지 줄기차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경제가 안 살아나요. 계속해서 경기는 후퇴하기만 해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리는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커지면서 경제활동이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심각하게 진행됐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두 정책이 신뢰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파월 의장은 왜 지금 그렇게 구두 정책을 하면서 굳이 금리를 내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예요? 2022년 1월 4일이에요. 네. 그때 36,800까지 가면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 국내 경기는 그때 하강하고 있을 때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그 직전에 다우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다음에 줄기차게 내리막을 갔어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내 경기는 내년부터는 하강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고점 찍은 주가지수 37,000 다우지수 버텨줄 수 있겠냐는 얘기죠. 버텨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파월이 그런 구두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은 주식시장과 국내 경기의 상관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실제로 여러 경제학자가 그걸 실증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주식시장이 호조면 성장도 높아지고 경기도 호조를 보인다. 주식시장이 만약에 꺾인다면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 구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한국은 고금리 정책을 좀 펼치고 그다음에 환율도 좀 낮춰가지고 강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강하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또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 듣는 분들이 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은 너무 세게 한 건가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만큼 네. 성장률이 실현되면 네. 거기까지는 고금리 강달러 정책 같은 원화 강세 네. 그리고 고금리 네.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경기 후퇴를 부르거나 네. 아니면 국제 수지 악화, 물가 불안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현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 국제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면 미국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자본은 다 떠난다니까요. 미국은 이제 국내 저축률이 투자율에 비해서 한참 낮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은 올해 2분기, 3분기 성장률이 4.9%, 5.2%를 각각 기록했어요. 네. 이거는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약 2배 가까운 높은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커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치 대비 너무 좀 낮게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자기 능력치보다 너무 좀 약간 과열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게 양쪽으로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실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높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바람직한 일이 벌어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라톤 선수예요. 근데 5km 구간을 14초대에 뛸 수 있는데 네. 13초 5에 네. 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네. 그게 실제로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잖아요. 그 그런 노력이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14초에 뛸 수 있는데 13초로 뛰어봐요. 그럼 금방 탈진해요. 그래서 더 이상 빠르게 뛸 수가 없어. 이런 비유들이 경제에서도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잠재 성장률이 실현 성장률보다 약간 낮으면 반대로 실현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약간 높으면 바람직한데 이 격차가 커지면 국가 경제가 탈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쪽은 지금 되게 과열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뭐 중국 쪽은 지금 뭐 어떤지 중국 되게 상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은 2019년대에 부동산 경기가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때부터 금리가 진행했어야 했는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잖아요. 네. 이 통제 경제 체제로 그걸 막아놓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금융이 일하는 홍수를 댐을 쌓아서 막아놓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게 그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네. 중증 금융그룹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중농 투자 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 상품을 이거 환매를 못 해줬어요. 네. 금융위기에 처한 거죠. 또 최근에는 완상 투자 신탁 투자 회사가 또 금융상품 그 상환을 못 해주고 있어요. 이게 그 두 신탁 회사만의 문제겠냐고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조달해 줬던 이 제2금융권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제1금융권 괜찮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회사들은 이미 지금 갈 때까지 갔잖아요. 네. 2021년에는 흥다그룹, 2022년에는 완다그룹, 올해는 비교유한 파산 직전에 가 있잖아요. 이미 파산한 데도 있고. 네. 중국은 아주 심각해요. 거기다가 중국은 그동안에 지방 정부 간 경쟁을 시켜서 성장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각 성의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예를 들어 성장률이랄지 뭐 외국인 유치 실적이랄지 이런 게 업적이 뛰어나면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로 발탁을 해갔어요. 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촉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동원해서라도 경제를 계속 성장해 왔고 심지어는 경제지표를 조작을 해서도 성장률이 높은 것처럼 비치겠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지금 재정상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방정부들은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산업들이 이거 온전하겠냐고요. 특히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배터리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네.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이 지금 좀비 기업이에요. 사람도 있고 기업도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그런 좀비 기업이 숫자로 절반에 육박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트리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통제경제체제라는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댐 위로 물이 넘치면 반드시 무너져요. 머지않아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 같다. 어쩌면 미국보다 중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중국 경제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1, 2 경제권인 미국도 아까 말씀하신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 뭐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중국 자체가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위기가 온다 그러면 뭐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항상 좀 세상을 너무 빨리 봐요. 그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불렀던 그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제가 1995년부터 이 그 경고를 해왔었는데 그때도 저는 1년 안에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무려 2년 후에 터지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좀 섣부르게 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집필했던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도 이 올해 1월 5일에 발간이 됐는데 이 책에서도 금방 금융위기가 터질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터질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금융위기가 진행했지만 깊이도 얕았고 기간도 짧았어요. 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보다 좀 늦게 터질 수는 있으나 댐을 쌓아 올리니까 그렇지만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결국은 더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오잖아요. 이게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터져요. 지금 만약에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요.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벗어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만큼 올려주거나 그보다 한 1% 끌어올려주면 국내 저축 미국으로 떠났던 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환율이 우리 지금 1,300원대잖아요. 이게 한 1,100원대로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그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또 국제 금융 자본도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더라도 이 풍부해진 유동성을 이걸 차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금리도 좀 낮은 상태고 아까 말한 환율도 좀 높은 상태니까 충격파를 좀 줄일 방법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서 우리 경제를 타격을 주더라도 무난하게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그 정부나 한국은행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뭘까요? 어떤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환율을 낮춘다면? 물론 심각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새 지금 그 국내 건설사들 중소건설업체들은 도산 사태가 지금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또 PF에 많이 투자했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들, 재산금융권들도 지금 점점 경영수익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여기에서 2% 3% 올려봐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타격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국내 저축이 떠남으로써 이제 그 빚어지는 피해. 그리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떠나는 것, 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국제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떠나서 발생한 손해들, 이것과 비교하면 기준금리 올라가서 빚어지는 손해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회사나 또 거기와 관련된 금융회사들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한계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또 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뭐 부작용 대비 이득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계 기업은 그 구조조정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도산할 기업들은 빨리 도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 수요보다 총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공급자 시장이 생겨나요. 공급자 시장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공급이 더 적으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공급자한테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송비용 아껴져요. 판촉비용 아껴져요. 재고비용 없어져요. 그러면 기업 경영 수준은 경기가 아주 부진해져도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은 망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부작용과 후유증도 가장 적게 극복한 게 바로 이런 경제 원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얼마나 구조조정 치열하게 했어요. 다 묻어내고 대단했죠. 뭐다 정리하고 재벌들 네. 30대 재벌 중에서 16개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다. 현 정부나 뭐 지금 정책 당국자들은 지금 당장 올 타격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땜을 더 쌓다가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내 몸에 암이 생겼어요. 네. 계속 암이 번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되도록이면 빨리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활동 정상적으로 못해요. 그렇잖아요. 치료 과정에서는. 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병든 경제일수록 좀 그 표현이 좀 나쁘다. 그러니까 경제난이 좀 심각할수록 그런 수술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정책 당국자라거나 이제 제가 이제 정치 어떤 권력을 잡으면 내 대에서 터트린다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네. 그렇더라도 그걸 감수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고금리 그리고 이제 좀 워낙 강세 정책을 쓰면 좋겠지만 안 쓰는 분위기로 그동안 왔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경기 부양한다고 또 다시 뭐 대출도 좀 완화시켜주고 막 이런 것들도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미국 중국발 뭐 어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도 또 다시 또 대단한 또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되겠네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3년 차에 들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힘이 더 커져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네. 하락하게 되면 네. 그래도 그 타격을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최소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내년 4월이 사실 뭐 총선이고 뭐 그러면 또 정치 지형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나 야나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의 어떤 그 이론대로는 잘 안 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현재의 경제가 너무 무능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현실에서는 그런데 네. 경제 이론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격 이론조차도 네. 현실에는 쓸모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격 이론이라는 게 그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그 신속한 균형 뭐 이런 그 전제 조건 위에 수립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에 가장 근접한 게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죠. 없죠. 없잖아요. 네. 가격 이론은 쓸모가 없어요. 경제 이론 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경제 이론에 집착하냐는 거지. 이 이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네. 경제 이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정치권이든 혹은 학계든 이 경제 전문가라 그러면 경제 이론을 지나치게 앞세워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이 어떻게 치러지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그냥 위기를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시장의 힘이 네. 그 우려를 좀 불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책의 힘이 약해지면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니까요. 네.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좀 타격이 좀 적을 뿐이지 뭐 타격이 온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우리 시청자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개개인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2008년 글로벌 금리가 터졌을 때 네. 당시까지 최고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경영학계에서 찬사를 받던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네. 파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잖아요. 사방에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때는 경제활동, 투자활동 최대한 수비적으로 최대한 신중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리고 경제는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주기로 변동을 해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광기가 한 3년 정도 벌어져요. 최근에 우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18, 19, 20년 이 3년 동안 대단한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패닉이 와요. 네. 이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우리 2021년도에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또 반년에서 1년 정도의 붕괴가 와요. 지금은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장기 정체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벌어졌을 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잖아요. 이 얘기는 미래소유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고 그래서 투기 광풍이 일어났던 거고 미래소유가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수요가 없어진 공동화된 때가 닥쳐서 이제 패닉이 오고 또 붕괴가 왔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가 다 사라진 때네. 그러면 이런 때는 새로운 저축이 충분히 축적이 돼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려요. 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는 그 가운데 앞으로 2, 3년 지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거의 들을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투자의 최적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큰 손실을 보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저축을 해두셨다가 그때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일체 없을 때 투자를 하시면 그동안의 손해 복구하고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은 이제 미국, 중국발 어떤 뭐 금융위기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상 좀 이게 같이 얻어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그럼 달러도 안 돼. 뭐 지금 뭐 부동산, 주식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가. 이 손해를 그냥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혹시 뭐 이걸 뭐 아예 뭐 다른 자산이나 뭐 어떤 데로 뭐 옮겨놔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도하는 것 그렇죠.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파생 금융 상품은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예요. 그만큼 위험해요. 파생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 업체들, 특히 금융기관들에는 파생 금융 상품 전문가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 그게 그렇죠. 매달려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필패이래요. 가지 마세요, 제발.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자율이 좀 낮지만 저축하는 방법, 좀 안전한 금융기관, 특히 제1금융권의 은행 등 은행 중에서도 좀 그 우수한 은행들 이런 데 저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자율 아주 낮지만 국채 같은 건 대단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도 만기가 되면 이자와 함께 이제 상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유의하셔야 돼요. 국채든 다른 어떤 그 MBS든 이런 채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져요. 저 만기에 내가 상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면은 갑자기 이제 글로벌적인 위기가 터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이 막 갑자기 치솟고 금융자산들도 막 갑자기 막 내려가고 그러면서 금리를 또 막 급격하게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만약에 또 그런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지금의 어떤 고금리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갑자기 또 낮출 가능성들도 있는 건지, 어떻게들 대응을 할 거라고 보세요? 터지고 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제 사실 그때 금융위기가 세계 대공황 때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을 했어요. 대규모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투자은행들 5개 투자은행 중에 베스트에서는 망했지만 이 나머지 4개 회사들도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고 겨우 살아났어요. 그만큼 심각했었는데 그 뒤에 미국의 정책 대응이 기가 막히게 적절했고 신속했어요. 그때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원래는 G7으로 이걸 해결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G20 국가 수반,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모두 다 불러 모아서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기준금리 낮춰야 되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의 악순환, 이 고리를 어딘가 끊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실제로 모범을 보여요. 보는 통화를 2008년 말에 전년도보다 2배를 늘려요. 재정 지출도 8천억 달러를 집어넣어요. 경제에다. 구제금융도 7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는 4천억 달러밖에 이제 투입을 안 했는데 좌우간 그런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들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이거 차단을 해내요. 금융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퇴 기간은 1년만 지속이 됐고 또 경기 후퇴 깊이도 과거보다 더 얕았어요. 기가 막힌 정책 처방이었어요. 만약에 세계 경제가
내년에도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하게 되면 적절한 정책, 신속한 집행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노심초사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네. 다른 나라가 협조하겠어요?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경제난이 심각해졌으니까. 네. 아, 이번에는 진짜로 심각한 경제난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금융위기 때도 돈을 많이 풀었지만 코로나 때도 한 번 또 엄청나게 풀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 풀 여력도 없지 않나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예요. 유심히 봐야 돼요.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금융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어요. 그 여러 차례 겪으면서 소위 말해서 인상 경험이 누적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아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좀 그 무난히 살아나더라. 위기를 잘 극복하더라. 이러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을 비교적 과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정책 수단을 펼치지 의아심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 정책 수단들이 너무 제한돼 있다. 그래서 내년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약간 금융위기 때나 뭐 아니면 코로나 때랑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막 그때 달러가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는 네. 미국의 그 달러 가치 하락을 네. 우리가 협조적으로 막아준 그런 측면이 강해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게 있어요. 네. 그 이면에는 물론 또 우리 정부가 잘못 판단한 거지. 미국이 그런 협조 요청을 오니까 우리도 고환율로 가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럼 경기가 호전된다니 잘못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했지만 미국에 협조하는 성격도 강했어요. 앞으로도 만약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고환율인데 네. 우리 경제 결단 나요. 이번에 그리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게 요청해도 우리도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환율 앞으로 더 올리면 더 심각한 어떤 경제 파탄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제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잖아요. 2001년도 나스닥 붕괴됐을 때 그랬고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도 이미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첨자 성장률 높은데 왜 실현한 성장률이 거기를 못 따라가냐고요. 또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였는데 당시에. 그런 경험, 쓰라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반대 정책을 펼칠 필요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환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닥쳐오는 금융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 채널은 또 재테크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아마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든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시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한국 주식들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국 부동산들 위주로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있는 거를 뭐 좀 보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은 매각하기에는 네. 우리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도 네.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희한하게 손해를 벌고 팔잖아요. 네. 그러면 꼭 보복 심리가 일어나서 그거 탕진해요. 금방 사라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네. 앞으로 더 손해를 보더라도 기어이 버티고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은. 앞으로 네. 한 3년 후쯤에는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2, 3년 후에는 다시 또 급등하는 또 투기 열풍이 불 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폭락이 온다 그러면 폭락 오기 딱 직전에 팔고 싶지만 사실 그걸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제발 네. 지붕에서 사지 말고 네. 바닥에서 팔지 마시라고. 지금 바닥에 근접해 있어요. 네. 여기서 팔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거 언제 복구해요? 차라리 버텨야지.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결국에 경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의 어떤 역할일 텐데 한국 기업들은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그럼요.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 정부가 믿고 있듯이 혹은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값싸게 생산하더라도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익률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수송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전기 자동차예요. 또 전기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필수예요. 네. 근데 이 산업들에서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네. 최소한도 기술력은 다른 나라가 최소 10년은 따라와야 될 정도로 생산성도 높고 경쟁력도 높아요. 네. 그리고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 이건 안 쓰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한 소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메모리는 뭐 다른 나라 따르면 아직 멀었고 이미 오래전에 최강의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기술력은 앞서 있어요. 수송 기계류를 비롯한 일반 기계류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이에요. 그만큼 경쟁력 성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일반 재화들 있잖아요. 생활용품들. 네.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명품대로 올라가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는. 그러다 명품은 가격이 높을수록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산업들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5년 안에 우리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다. 10년 후에는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정부의 경제정책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직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류예요. 한류. 네. 문화라는 것은 산업과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화는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역류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로 우리 한류를 수출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 문화산업은 경쟁력이 2배 이상 강하다. 역류하는 힘은 2배 이상 강해야 역류가 가능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바꾸면 바로 6% 성장 간다니까요. 이제 연말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4년이니까 24년에는 좀 어떤 좀 생각이나 어떤 뭐 마음가짐으로 이 투자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관주의가 지나치게 확산돼 있고 깊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비관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자꾸만 이걸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평가를 받으니까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경제 절대 비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경제의 현재도 좋고 미래의 전망은 더 밝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우리 국민 전체에 퍼져 있으면 경제정책 당국자도 그리 따라가요. 우리나라 여론을 선도하는 분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발 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네. 근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서유럽에서는 출산율이 가장 높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출산율이 낮아져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입 달린 전문가들은 누구나 다 저출산하고 외쳤어요. 심각한 문제일수록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각해져요. 우리 상처도 그렇잖아요. 상처 자꾸만 만져봐요. 점점 커져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출산율은 낮아져요. 프랑스가 증명을 했어요.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누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슈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때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가 비관적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계부채 같은 것도 자꾸만 그게 우리 경제를 파탄낼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한 때가 2002년이에요. 그때는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은 40%가 안 넘었어요. 네. 지금은 얼마냐? 지난해 말 기준으로 86.4%예요. 2배로 증가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경제 파탄 냈어요? 아니잖아요. 네.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을 보면 그게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미국 등등. 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이 아주 낮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은 높으나 경기가 장기간 부진한 나라들이에요. 일본, 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이 그런 나라에 속한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바람직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람직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가계부채 이면에는 가계대출이 있어요. 네. 가계대출은 어느 때 많이 증가하냐? 국내 저축이 충분히 축적됐을 때, 네. 자본 축적이 풍부할 때, 이때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자본 축적이 많은 게 좋아요? 뭐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위기도 이제 위기 자체로만 또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막 과대 해석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경각심은 가질 네. 필요가 있죠.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경각심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소하거나 개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미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실패한 사례 말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자꾸 실패한 정책만 펼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오늘은 최웅식 소장님을 모시고 미국부터 뭐 중국 그리고 뭐 한국 뭐 세계 경제 상황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뭐 되게 거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정책 한국 정책 문제된다 이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국민 개개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소장님과 오늘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